늦은 오후 시내버스는 승객들로 가득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40년 전 다친 왼쪽 다리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버스 중앙의 교통약자석을 향해 절뚝이며 걸어갔다. 그는 빈자리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 문신과 거미줄 문신이 새겨진 팔뚝, 여러 개의 귀걸이, 날카로운 눈매와 일그러진 미소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다리를 길게 뻗어 자리를 넓게 차지한 채 이어폰을 꽂고 거만하게 버스 안을 둘러봤다. 죄송합니다만 교통약자석이라서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다. 남자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다시 부탁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야?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약자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 있어? 나도 피곤하다고. 박춘재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춘재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무게중심이 불안정했던 박춘재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절뚝이는 거 특별 대우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아님 집에서 나오지 말던가. 남자는 다시 한번 박춘재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쳤고 이번에는 박춘재 할아버지가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멀리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버스 기사도 그만하세요라고 작게 이야기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남자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다들 개입하기를 꺼렸다. 이복의 젊은이,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는가? 그만하게. 박춘재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노인네가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이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남자는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고 박춘재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거야? 버스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남자의 밀침 때문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다. 김영수 할아버지였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박춘재 할아버지가 남자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험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짝꿍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남자는 이번에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손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혈자리를 눌렀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살짝 비웃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 남자는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 이거 나요. 제발.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손자에게 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남자의 친구 두 명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남자들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쥐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남자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탁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굳어버렸다. 아, 팔이 안 움직여. 남자는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남자를 버스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남자는 의자에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한 물건인 듯했다.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남자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남자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대로 휙 몸을 돌려 남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다. 남자의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비틀거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남자는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다. 72세 노인이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남자들은 겁에 질려 외쳤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팬티가 보였던 남자는 바지를 부여잡은 채 뛰어내렸고 팔이 마비된 남자는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다.
앉으시지요, 어르신. 박춘재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다. 몇몇 승객들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남자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박춘재라고 합니다. 근처 제1의원 원장인 김영수입니다. 그냥 동네 노인이라 불러주십시오. 두 사람은 가볍게 덕담을 나누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한아름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박춘재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췄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박춘재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김영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셨죠. 박춘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북파 공작원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한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어르신은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기 찻집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의 제안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찻집으로 향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춘재 할아버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김 선생님. 박춘재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김영수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교통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붐볐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박춘재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어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무엇을요? 북파공작원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준 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빠짐없이 북한 탈출 이야기와 은인을 찾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추격자들의 총성, 강을 건너는 순간의 공포. 그 군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박춘재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다. 앞쪽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이봐요.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가 언제 가방에 손을 댔다는 겁니까? 넘어질 뻔해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춘재 할아버지도 상황을 지켜봤다. 김 선생님,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쪽 승객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박춘재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 군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북한 탈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네, 그러네요. 김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김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저녁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박춘재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한아름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박춘재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박춘재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박춘재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박춘재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김영수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탈출한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그것은 박춘재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다. 어린 박춘재가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 등이 있었다. 저의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박춘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박춘재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박춘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비읍자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 김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박춘재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고 있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박춘재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김영수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읍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다. 박춘재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비읍자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박춘재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83-60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 박춘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비읍자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김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박춘재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 공작원이 맞으시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파 공작원의 신분은 국가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박춘재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20년 넘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만나면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춘재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다. 그는 김영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다. 편지를 다 읽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의심해 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때는 1978년 9월 흙 같은 어둠이 내린 북한 국경 지역. 초가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젊은 나이의 김영수는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검은색 특수 복장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다.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표적 지점을 확인했다. 개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국경과 가까운 이 장소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시간 정확히 맞춰야 한다. 22시 정각에 접선. 5분 이상 지체되면 포기하고 철수한다. 그는 속으로 임무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의 손목 시계는 2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수신호를 보내기 위해 작은 손전등을 꺼내 준비했다. 이 임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인물 특수 추출 작전이었다. 북한의 핵심 과학자 박진우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였다. 박진우는 북한의 중요 생화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귀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해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가 김영수에게 주어졌다. 정확히 22시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깜빡임 신호를 3번 보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 3명의 인물이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년. 그들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 김영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이시죠?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박진우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이쪽은 제 아내 김씨이고 아들 상철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김영수는 소년 상철을 바라보았다. 마른 체구의 소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겪은 듯했다.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한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소리는 최대한 내지 마시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는 즉시 엎드리세요. 박진우의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김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김영수는 소년 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상철아,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앞으로 몇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알겠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김영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완벽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군 초소 2곳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뢰밭과 순찰병들이 있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밟는 곳만 밟으셔야 합니다. 김영수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진행됐다. 박진우 가족은 불안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김영수는 갑자기 멈춰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대. 김영수는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숲 아래로 인도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다렸다. 상철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김영수는 5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마치 밤의 포식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지뢰밭을 통과했고 가족들은 최대한 그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달리며 그들은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김영수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다. 그는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한 과학자의 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김영수의 조용한 격려가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김영수와 박진우 가족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초가을의 차가운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강을 건너면 접선 요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작은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다. 박 선생님, 이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물살이 세니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로프를 박진우의 허리에 묶고 그의 아내 상철순으로 연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도 로프를 단단히 묶었다.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세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빛이 번쩍였다. 탐조등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고 있었다. 김영수는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강둑 아래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북한군이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김영수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는 탐조등을 향해 두 발을 쏘았고 불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북한군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박진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아버지. 상철이 달려갔지만 또 다른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쳤다. 날카로운 통증에 소녀는 쓰러졌다. 김영수는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 선생님,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부축했다. 상철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상철의 발목에 묶어주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상철아. 나를 믿어. 강을 건너는 동안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들은 서둘러 강물로 뛰어들었다. 찬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고 김영수는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아당기며 가족들을 이끌었다. 그의 다른 손은 상처를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쪽입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김영수는 오른손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그의 오른손 엄지를 관통한 것이다. 피가 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김영수의 강한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달했다. 그들이 강을 빠져나오는 순간 북한군의 총성은 더욱 거세졌다. 숲으로, 빨리. 김영수는 여전히 상처를 업은 채 앞장서서 달렸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비읍자 형태의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이후 그는 또 한 발의 총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박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영수는 자신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접선 지점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여전히 상처를 업고 있었고 박진우와 그의 아내는 서로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하다. 김영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다. 이 지도를 따라가세요. 앞으로 1KM 지점에 우리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암호는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입니다. 당신은요? 박진우의 아내가 불안하게 물었다. 저는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박진우가 항의했지만 김영수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상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철아,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어요. 박진우가 아들을 부축했고 김영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박진우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김영수는 최대한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고 헬리콥터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추격자들을 유인했다. 그 사이 박진우 가족은 필사적으로 전진했다. 상철은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부모님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고 약속된 암호를 말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남한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했고 재빨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다. 박진우 가족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김영수를 향해 있었다. 그 군인은 어디 있죠? 기다리지 않는 건가요? 박진우가 요원들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영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을 입었다. 며칠 후 그는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박진우 가족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김영수는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박진우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상철의 기억 속에 엄지손가락의 흉터와 군번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노인이 된 김영수와 의사가 된 박춘재. 두 사람은 이제야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40년 전에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험난했던 탈출 과정, 총상을 입은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가치 있었는지 의문을 품어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희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러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국가보안상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는지, 북파 공작원으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게 김 선생님이 했던 일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한 군인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박춘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생각으로 말했다. 상철아, 잘 지냈니?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보고 싶었구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의문과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북파 공작원으로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지. 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의사로서 멋지게 서 있는 걸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었던 것 같구나.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상철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두 노인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춘재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북파 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박춘재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김영수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 박춘재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호흡 곤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김 선생님, 선생님,
박춘재 할아버지는 재빨리 김영수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박춘재 할아버지도 함께 탑승했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김영수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고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1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년 전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요. 박춘재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비록 그는 노년에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입은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 의료진들은 박춘재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박춘재 할아버지는 마취된 김영수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박춘재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다. 마침내 그는 40년 전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술 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박춘재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다. 밤새도록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박춘재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상상철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여기 있어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내가 너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춘재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상철아.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춘재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밝은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춘재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노인의 우정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 후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며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김 선생님. 박춘재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아. 김영수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4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교통약자석은 모두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박춘재 할아버지와 김영수 할아버지가 버스에 탄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두 할아버지는 버스 창밖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40년 전 그 탈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거리를 걷고 박춘재 할아버지의 말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졌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박춘재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생각한다.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깊은 인연과 의미로 가득했다. 40년 전에 위험천만했던 탈출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은빛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